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유로파리그 16강전 1라운드 AC 밀란과의 매치 프리뷰 진행해보겠습니다. 상당히 닮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한때 유럽을 호령하던 명가했던 것도 닮았고 최근에 실마리가 점점 보인다는 것도 닮았습니다. 심지어 전술적으로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것은 오직 한 팀이기에 누군가는 웃을 수 있고 누군가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경기를 둘러싼 일련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선 경기 시간과 장소입니다. 경기는 유나이티드의 홈 올드 트래포드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고 경기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2시 55분에 치러지는 경기입니다. 심판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심은 슬로베니아의 슬라브코 빈칙 심판, VAR 심은 독일의 바스티안 단커트 심판입니다. 슬로베니아 리그 심판 통계를 찾을 수 없는 관계로 심판 통계 표본이 그리 많지 못한데요. 경기당 파울과 태클당 파울에 대해서는 이 심판이 이번 시즌 챔스에서 관장한 3경기에 대한 통계 자료이고 나머지 자료들은 이번 시즌 슬로베니아 프르바리가 및 UEFA 주관대회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 등에서 판정을 내린 19경기에 대한 통계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프리미어리그의 평균적인 판정 수준과 비교하실 수 있도록 프리미어리그의 평균 판정을 변기해 놓았습니다. 양팀의 이번 시즌 현재까지 UEFA 주관대회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나이티드가 경기에서 패배는 더 많지만 세부 지표에서는 앞선다고 볼 수 있으며 유나이티드의 경우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 참여했다가 조별예선 3위로 유로파리그에 오게 되었고 반면에 밀란은 처음부터 유로파리그에 참여하면서 상대했던 팀들의 사이에 약간의 수준 차이가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죽음의 조에 속해 있었고 32강에서 대최상위권 팀으로 분류되는 소시에다드를 꺾고 올라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릴, 스파르타 프라하 그리고 셀틱과 조별예선을 치르고 트르베나 즈베즈더와 32강에서 맞붙었던 밀란과는 같은 지표라도 단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죠. 최근 5경기 양팀의 활약상을 살펴보죠. 유나이티드는 지난 주말에 현 시점 유럽 최강자 중 하나인 맨시티를 꺾으면서 3연속 무득점 무승부였던 흐름을 완전히 반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17경기에서 단 1패,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중간중간 무력했던 것만 뺀다면 제법 순항하고 있죠. 반면 밀란은 시즌 초반에 좋았던 흐름이 약간 꺾인 느낌입니다. 시즌 초반 세리에 1위를 달리던 게 무색하게 1월 말부터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리그 선두를 엔트리에게 내주었죠. 최근엔 로마와 엘라스 베로나를 잡으며 경기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흐름이긴 한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큰 시험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양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죠. 양팀은 공식 경기에서 총 10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각각 5승씩을 챙겨가면서 백중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로파 리그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팀 모두 역사만 놓고 본다면 유로파보다는 챔스가 더 어울리는 팀들이라서 그런 거겠죠. 양팀의 첫 번째 맞대결은 1958년 5월에 있었던 유나이티드의 홈 경기였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경기는 미넨 참사 직후 유나이티드가 처음으로 치렀던 유럽 대항전 경기였습니다. 참사 당시에 유나이티드는 8강전 레드스타 베오그라드와의 경기에서 합산 스코어에서 이기면서 4강에 진출했던 상태였고 그 경기가 바로 밀란과의 경기였던 것이죠. 이 경기에서 유나이티드는 밀란에 2대1로 승리했지만 버스비 감독과 주전 선수단 다수의 공백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원정 경기에서 대패하면서 결승에 진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 69년에 양팀은 다시 맞대결을 펼쳤고 그 이후로는 한동안 만난 적이 없다가 2000년대 들어서 3차례 총 6경기에서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6경기의 상대 전적 역시 서로 3승 3패로 굉장히 팽팽한 양상이죠. 그나마 가장 최근 맞대결에 대해선 유나이티드가 홈 원정 모두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로 양팀 모두 침체기에 들어갔기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 공식 경기에서 맞대결이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그나마 프리시즌 대회로 치러지는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에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맞붙은 적이 있긴 합니다. 두 경기는 각각 1대1, 2대2로 여기서도 상대 전적은 호각을 이루었습니다. 자, 다음은 매치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밀란은 잉글랜드 원정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유럽 대항전 역사를 통틀어 밀란은 잉글랜드 원정 17경기 중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1승이 하필 유나이티드 상대였습니다. 2005-2006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전 크레스포의 골로 밀란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를 제외한다면 밀란은 6무 8패로 유독 잉글랜드 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약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유나이티드는 이태리 클럽들을 홈으로 불러들일 때 18경기 중 13승을 거두면서 상당한 강세를 보여왔죠.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것이 양팀의 마지막 공식 맞대결이었던 2010-11 시즌을 제외하고 유나이티드는 밀란과 만난 총 5번의 대진 중 4번의 노가웃 스테이지 경기에서 홈 원정 스코어를 합산한다면 전부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이 중 3번의 경기가 홈에서 1점 차로 승리를 거둔 상황이었고
밀란이 산시로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경기가 뒤집히거나 혹은 유나이티드가 경기를 뒤집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유나이티드가 이번 경기에서 다득점을 노려야 할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참고로 2010-11 시즌의 맞대결이 해버지, 박지성 선수의 그 유명한 피를로 지옥의 일화가 나온 바로 그 경기였습니다. 홈팀 유나이티드의 유로파리그 경기를 살펴보면 유나이티드는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15번의 경기 중에서 12번 승리했고 무승부만 3차례 거두면서 홈에서 극강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결과만 거둔 것이 아니라 2011-12 시즌 빌바오를 상대로 치렀던 경기 이후로 유로파리그 경기 중 홈경기에서 2골 이상 실점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최근 유로파리그 6경기 중에서도 5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할 정도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 밀란은 원정 성적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로파리그로 한정 지어보면 밀란은 원정 경기 8승 5무 3패로 괜찮은 성적을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에도 예선부터 현재까지 원정에서 3승 3무를 기록하며 무패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밀란이 각 시즌의 크리스마스 이후 치러진 최근 12번의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에서 1승 4무 7패로 굉장히 저조한 기록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선수들이 봄을 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선의 강력한 경쟁자들과 맞붙기엔 팀 전력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어쨌건 벚꽃이 필 때쯤 밀란의 유럽 대항전 잔혹사가 시작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죠. 선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죠. 알렉스 텔레스는 이번 경기에 출전하게 된다면 통산 50번째 유럽 대항전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갈라타사라이, 인테르, 포르투, 그리고 맨유를 거치며 챔스에서 39경기, 유로파리그에서 10경기에 출전했는데요. 소샤르 감독이 챔스에선 텔레스에게 6경기 중 4번의 출전기회밖에 주지 않았지만 유로파리그로 떨어지고 나서는 32강 2경기 모두에서 텔레스를 선발 출전시켰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마 이번 경기에서 텔레스는 무난하게 50경기 출전 기록을 세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부상 및 결장자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죠. 유나이티드는 전력 누수가 좀 있는 편입니다. 존스, 포그바, 마타는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지난 경기에서 부상 아웃되었던 레시포드 역시 인대 부상은 아니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번 경기는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데헤아는 아직 스페인에서 출산 휴가를 즐기고 있고 반더벨과 카바니는 복귀가 임박해 있긴 한데 소샤르 감독의 컨퍼런스가 나와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란 역시 부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문제는 대부분이 주전급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안테 레비치, 하칸 차라놀루, 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다니엘 말디니가 이번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라탄이 경이로운 회복력을 보이며 이번 경기에서 복귀할 수 있다는 루머가 돌긴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출전이 어려워 보이며 마리오 만주키치와 이스마엘 베나세르 역시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말디니와 만주키치를 제외하곤 전부 스쿼드에서 주전 자원들이라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특히 전술적인 핵심인 질라탄 그리고 차라노르의 공백이 뼈아픈 상황입니다. 게다가 레비치와 질라탄의 백업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인 만주키치의 부상까지 겹치면서 밀란은 하파엘 레앙을 어쩔 수 없이 톱 위치에 올렸을 필요가 생겼고 그로 인해 왼쪽 포워드 위치에 공백이 생긴 상황입니다. 동일한 위치의 주전과 준주전 그 자원들이 모두 이탈하면서 부상 인원에 비해서 스쿼드의 전술적인 문제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밀란의 전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밀란은 안정자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의 전술 철학이 잘 묻어나는 4-2-3-1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합니다. 이태리 출신의 감독들이 이를 그러하듯 피올리 감독 역시 상대 전술에 맞춤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을 취하기보단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축구를 구사하기 위한 주도적인 선택을 주로 가져가는 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4-2-3-1을 기반으로 피치를 넓게 활용하면서 좌우 측면으로의 전환 패스를 자주 가져가고 공간적 이점을 창출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합니다. 동시에 후방에서부터 빠르게 전개하여 일단 박스 안으로 공을 밀어넣는 방식으로 기회를 창출하곤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전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 전방에 타겟맨 임무를 수행해주던 질라탄의 공백이 상상 이상으로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완성형 포워드인 질라탄의 존재로 인해 밀란은 후방에서 빌드업 작업이 여의치 않을 때는 길게 전개하는 방식으로 질라탄을 활용하고 질라탄이 공을 지탱하는 사이에 발빠른 윙 자원들이 측면을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방식을 주로 활용해왔는데 질라탄도 질라탄이지만 이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던 만주키치가 모두 빠지게 되면서 큰 전술 루트를 하나 잃게 되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공이 없는 경우에 밀란은 흔히 4-4-2 대응을 통한 강한 전방 압박 방식을 주로 활용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주로 차라노로가 서는 트레콰르티스타와 부상만 없다면 질라탄이 서게 될 프리마 푼타가 상대 중앙 미드필더와 1차적으로 대응하며 볼 전개 루트를 차단하는 형태를 취하다가 볼이 측면으로 빠져나가면 측면의 윙포워드와 함께 전진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때 4-4-2 대응의 2명의 메디아노는 전진하여 상대 더블 볼란트에 대한 압박을 이겨받고 대신 여유가 생긴 최전방 라인의 남은 선수는
중앙의 패스 루트를 차단하는 방식을 흔히 취합니다. 만약 2단계에서 볼을 끊는데 실패하고 수비 대응을 갖추게 된다면 트랙과티스타까지 후방에 가담하는 4-5-1 수비 대응을 흔히 활용해왔는데, 질라탄의 공백이 생긴 현 상황에선 롱볼 전개를 위해 최전방 높은 위치에 프리마 푼타를 남겨두는 대신 프리마 푼타까지 후방에 가담할 여지가 큽니다. 앞서 질라탄의 전술적 공백이 밀란의 큰 전술 루트 하나를 잃게 하였다고 평가했는데요. 해당 방식을 제외한다면 밀란의 공격 전개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레프트백, 테오 에르난데스의 전진성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테오의 드리블을 활용해 테오가 중앙 지역으로 밀고 올라가고 왼쪽에 에스테르노가 넓게 펼쳐서면서 전체적으로 좌측의 밀집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한편 반대편 우측의 에스테르노는 바깥쪽 공간으로 펼쳐서면서 공격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전체적으로 공이 위치한 왼쪽에 밀집이 발생하게 되고 오른쪽에 고립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이르러 밀란은 반대편으로의 큰 전환을 통해 기회를 자주 만들곤 하죠. 오른쪽에서 공격이 시작될 땐 칼라브리아의 빌드업 능력을 자주 활용하곤 합니다. 테오가 중앙 지역으로 밀고 들어가는 대신 바깥쪽으로 폭을 넓히는 형태로 벌려서기에 해당 공간을 주로 메우는 선수는 메디아노, 캐시에입니다. 캐시에가 아프 스페이스로 직접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대신 칼라브리아가 최방 라인에 떨어져 1차적인 빌드업 작업에 가담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밀란은 공격을 오른쪽에서 전개해 왼쪽으로 크게 빼나가고 결과적으로 왼쪽 포워드 위치에서의 기회를 자주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유나이티드의 예상 선발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란이 경기장을 넓게 쓰는 팀이기에 완비사카가 측면 넓은 위치로 딸려나갈 상황이 많을 것이고, 특히 이 위치의 유력한 맞대결 상대가 보통은 오른쪽에서 뛰게 되는 사무 카스티아오를 돌려서 써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비사카의 공간을 커버해줄 바이가 필요하게 될 것이며, 레시포드가 빠지게 된 상황에서 최근 폼이 상당히 좋은 칼라브리아를 견제하는 역할까지 맡기기 위해서 제임스를 왼쪽에 포진시키는 편이 이상적이겠죠. 테오 에르난데스를 막아서는 임무는 1차적으로는 그린우드, 2차적으로는 맥토미니가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밀란은 부상으로 인해서 스쿼드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어질리티가 좋은 편인 유나이티드의 공격진을 고려한다면 발이 느린 편인 로마뉴리보다는 토모리가 선발 출전할 확률이 높으며, 왼쪽 포워드 위치의 공백으로 인해 우측 윙어인 카스티에오가 왼쪽으로 옮겨서 플레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최근 경기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는 선수이고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빈도가 높은 선수이니만큼 데인마크가 수준급인 완비사카를 상대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부상 악재가 연이어 닥친 것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양팀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유나이티드에서 눈여겨볼 선수는 프레디입니다. 캐시의 기술적인 능력이 다소 아쉬운 상황에서 질라탄을 활용하는 롱볼마저 잃어버린 현재, 밀란의 볼 전개의 1차적인 중심은 산드로 토날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진 압박 능력이 좋은 프레드가 토날리를 괴롭혀주면 밀란의 중앙 전개는 상당 부분 막힐 수밖에 없고, 그런 밀란은 측면에서 테오의 개인 능력이나 칼라브리아의 한방을 노리는 것 정도를 제외하곤 크게 해법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더군다나 밀란은 빌드업 단계에서 테오를 우선 전진시켜 활용하기에 만약 이 위치에서 프레드가 공을 끊는다면 프레드의 빠른 템포의 패스에 의해서 테오의 뒷공간을 유나이티드가 잘 활용할 수 있겠죠. 한편 밀란의 핵심 선수는 하파엘 레앙입니다. 전술적으로 밀란의 현 상황은 차하포가 모두 떼진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후방 빌드업이 막혔을 때 풀어줄 수 있는 질라탄 옵션이 사라졌고, 빌드업이 안 풀리게 될 경우 후방에 깊게 가담해 킥 능력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는 차란 롤루까지 없는 상황이죠. 결국 전술적으로 이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개인 능력으로 변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레앙의 활약상에 밀란이 의존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 전적 100중세이며 명가 재건을 꿈꾸고 있는 동상이 몸 두 팀이 만났습니다. 한 팀은 웃을 수 있지만 한 팀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를 꺾어야 나의 명가 재건이 가능한 이 잔혹한 경쟁 앞에서 객관적으로 유나이티드가 우세하다고 점치기 쉬운 상황입니다. 상대는 부상으로 전술 공백이 크고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었죠. 하지만 1차전에 점수차를 많이 벌려놔야지 2차전 상대의 전술 공백이 메꿔지더라도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한다면 직전 경기에서 맨시티를 잡은 유나이티드에게 밀란을 못 잡을 이유가 없겠지만, 또 그렇다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해이해진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겠죠. 필사의 각오로 대승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밀란과의 경기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나은 전술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